자, 반장들 반가워요. 10월의 시작입니다. 아침 저녁은 쌀쌀하더라고요. 10월 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요. 다시 채택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인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청와대는 유 후보자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는 뜻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뭐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빠르면 내일 임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고 반장,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재개됐잖아요. 근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야당 쪽에서 동시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뒤이어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국회에 오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야, 국회 연설이 현실화되면 대단한 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남북 국회 회담을 11월에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원이 이제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서요, 한 30명 정도를 일단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제 문 의장의 설명이 있었고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 과연 응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에는 동의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처음부터 거부한 건 아닌데 뭐 디테일을 논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국회에서는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국회 회담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속보가 계속해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평양에서 열리는 1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50명 규모의 민관 공동 대표단이 방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좀 빠듯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규모보다는 좀 줄였다고 그러네요. 한 150명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 국회의원은 한 20명 정도 차지할 것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의 설명이었고, 문화예술계에서는 방송인 김미화 씨, 또 가수 안치환 씨 등이 방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단이 이제 4일 항공편을 통해서 방북하고요. 그날은 이제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을 갖고, 그 다음 날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죠.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14선언 기념식이 있고, 또 저녁에는 우리가 북측을 초청해서 이제 일종의 뭐 답례 만찬이라고 할까요? 화답 만찬을 갖게 되고 6일 귀국하는 그런 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장관이요, 오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그 성 관련한 성범죄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아예 보도자료를 내놨고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악질적인 불법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때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는 징역 5년입니다. 물론 이제 구형이에요. 판사가 어떻게 선고할지는 좀 다른 얘기지만 하여간 검찰 차원에서는 뭐 가장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거고요. 그 벌금이나 이런 거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게끔 그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촬영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또 몰수할 수 있는 조치도 조속히 취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전에 본인들이 이제 수장으로 모시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에서 12년까지 그 사이버 요원 1,500여 명을 동원해서요, 그 인터넷에서 불법 댓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차원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이제 조만간에 결정이 되겠죠.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최고위 법관들을 향해 가는 검찰 수사 내용부터 짚어보고요. 오늘 국군의 날 풍경과 북미 후속 협상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대정부 질문과 유은혜 후보자 청문 보고서 관련 속보 등 국회 상황도 자세히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서 일제히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따른 영장기각에 주춤했던 수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임으로써 국면이 전환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USB도 확보했는데 앞으로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지, 수사가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대상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1, 2인자를 지낸 인물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차례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개인 차량, 그리고 차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사무실, 그리고 박 전 대법관은 현재 재직 중인 성균관대 로스쿨 사무실, 그리고 고 전 대법관은 종로구 자택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된 건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자,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건 지난달 새롭게 영장 업무를 맡게 된 명재권 부장판사입니다. 네, 12년 동안 검사로 근무를 하다가 2009년 검사복을 벗고 판사복을 입었습니다. 자, 사법연수원 27기로 검찰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동기입니다. 자, 퇴임 후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를 하고 또 주거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좀 이상하다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각 이유는요,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또 증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였는데 상식적으로는 차보다는 집안에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요?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뒤늦은 영장 발부는 생색내기자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 벌기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 법원은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엄격했었으나 유독 자기 식구에게만은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네, 당장 최근에만 해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또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러니까 이를 의식한 듯 국회의원에 대해선 잘도 발부를 하면서 왜 법관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자, 검찰도 법원의 기각 사유는 납득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라도 영장이 발부된 건 법원이 혐의 소명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신 거 맞죠? 안에서 좀 뭐가 나왔나요? 차량에 대해서 수색하셨는데 어떤 점을 확인했는지. 자, 그런데 보시면요, 양 전 대법원장 집으로 들어갈 때 검찰 관계자들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올 때 보면요, 이렇게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즉, 무언가를 확보하긴 했다는 건데요. 오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USB 2개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차량 안에 USB를 뒀나 하실 텐데, 그러나 USB는 자택 내 서재에 있었던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집에 있던 걸 압수한 건 위법이다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텐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엔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보관 장소를 추적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서재에 있던 USB를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자, 양 전 대법원장은 퇴직 때 가지고 나온 USB다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9월 22일 퇴임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백업을 요청한 바가 있죠. 현재 이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 USB에 그 복사본이 있다면 사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 지난 6월 내놨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법농단 수사는 7부 능선을 넘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USB에 담긴 자료의 내용에 따라 향후 수사의 방향도 속도도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종원 전 차장의 USB에서는 행정처 기밀 문건이, 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USB에서는 재판 검토 문건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과연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엔 어떤 문건이 담겨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직접 조사는 시간 문제일 겁니다. 우선 임종원 전 차장의 소환이 1순위로 꼽힙니다. 이어서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도 차례대로 소환될 전망인데요. 그런 다음에 양 전 대법원장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형사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장 쪽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예, 그때 가서 보지요. 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그동안 잇따른 영장 기각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었는데요. 마치 심판과 같은 국적인 나라를 상대로 축구 경기를 하는 느낌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찾은 전략이 바로 저인망식 수사. 마치 바닥을 끌면서 물고기를 이렇게 싹쓸이 하듯 압수수색, 구속수사라는 속도전 대신 참고인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밑바닥부터 확인하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팀 규모도 커지게 됐는데요. 당초 사건이 배당된 특수 1부에 특수 3부가 합류했습니다. 이어서 특수 4부, 또 특수 2부가 투입이 됐죠. 중앙지검 특수부 4개 부서가 한 아이템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방위사업수사부 검사, 또 대검 연구관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현재 수사팀 내 검사만 50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승태 압수수색, USB 확보, 사법농단 정점 향하는 검찰입니다. 네, 최 반장이 설명한 대로요. 검찰이 어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전직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대법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특히 이제 양 전 대법관 서재에 있던 USB 2개를 확보했습니다. 그 USB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고요. 그 과정, 최 반장이 설명했지만요. USB를 확보하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찬찬히 짚어보죠. 네, 원래는요,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장소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검찰은 자택 내 서재에 있던 USB 2개를 확보했는데 어제 압수수색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자택에 없었지만 현장에 있던 이 변호인과 통화를 해서 USB 제출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됐고 또 발부까지 된 걸로 봐서는요.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 반장. 네, 전직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지난달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지만 이 당시의 법원은 혐의를 더 소명해야 한다거나 혹은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기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분적으로나마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건 법원이 이들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지난달에 증설된 영장전담재판부의 명재권 판사라는 거죠. 12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09년 경력 법관에 임용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 법원에서는 판사 개인의 이력과는 무관하게 이 영장 발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검찰 출신 판사가 심사를 하자 그동안 발부가 되지 않던 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동안 영장 심사를 했던 재판부가 과연 법리에 맞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느냐라는 이런 의심의 목소리와 함께 아예 이참에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그나마 일부라도 전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던 것은 검찰 출신 부장판사가 라는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영장 발부, 그다음에 기소된 이후에 사건의 수사 심리와 관련돼서
기존의 판사들이 그대로 담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판사 그리고 특별한 재판부가 설치돼서 다루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저인망식 수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동안 수많은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던 검찰이 이제는 이제 전직 최고의 법관들을 상대로 한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최 반장. 지금 이제 법조계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법 처리는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다면서요. 사실 뭐 검찰 수사에 대한 ABC가 있잖아요. 일단 지난 7월에 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번에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사법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검찰은 이번에 뭐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을 하고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를 일단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엔 양 전 원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또 이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저인망식 조사를 통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을 입증할 구체적인 진술을 상당히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발부 자체가 이제 뭐 나중에 판결을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고 관련한 혐의가 이제 쭉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 전 차장 등 다른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은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 뭐 최대한 당기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관련한 속보가 특히 이제 USB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부분적으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제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관련한 속보를 좀 챙기지 못했는데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드디어 발부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이제 2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군검 합동수사단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달 20일에 발부받았는데요. 합수단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서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할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해 발부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합수단은 이 강제 수사보다는 조 전 사령관이 직접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설득에 주력했는데 스스로 돌아올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체포영장은 여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합수단 관계자는 외교부의 이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이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이걸 요청을 하면 외교부는 이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외교부는 직권으로 조 전 사령관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이 무효화가 되면 조 전 사령관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어디 있는지만 알면은 강제 추방 조치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숨어 있으면은 찾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어가지고요. 네, 저도 옛날에 좀 추적을 몇 번 해봤는데 그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혹시 직접 숨어 보셨던 건 아니, 아니죠? 숨지는 않았어요. 아니, 저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요.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강제 송환 그 절차와는 별개로요. 지금 이제 합수단 얘기를 이제 양 반장도 했지만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요.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군 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이 지난달 28일에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 일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엄문건 작성 당시에 작전 파트 담당자 사무실과 또 영관급 장교 2명의 업무 수첩, 휴대전화 확보했다고 하고요. 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합동수사단이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육본 인사참모부 등을 압수수색해서 장군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문건을 작성을 총괄했다면 이 계엄이 실행된 후에 자신이나 육군 위주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준비를 한 게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국회 정쟁, 이따가 이제 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겠지만요.
그 재판관,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요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그 재판관이 모두 9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통상 국회 몫은 여야가 각각 추천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표결 절차를 무난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명 모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고 또 후속 절차도 기약이 없는 상태인데요. 사실상 국회의에서 이 헌재가 발목이 잡혀서 기능이 마비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인사말을 했는데, 이 심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건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재판관을 선출시켜 헌재가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헌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노회찬 전 의원의 비극과 관련된 법이죠. 그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요.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백종덕 변호사 등 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이요. 현역 국회의원이나 대선,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 등만 후원회를 들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조항은 정치 신인과 경제적 약자가 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현직 의원의 기득권만 강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국민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원외위원장도 후원금을 받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역시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좀 간단히 짚어보면요.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요. 구속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6일까지 구속기한인데 2달 연장해서요. 12월 16일까지 일단 연장을 하고 그로부터 2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4월까지 이제 2차례 더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 상고심이잖아요. 상고심 주심 대법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 구속기한 내에 그 재판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재판을 못 끝내면요. 풀어줘야 되죠. 일단 풀어줬다가 다시 이제 구속해야 되는, 다시 수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사법농단 수사로 할게요. 검찰 양승태 USB 확보 분석 중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기념식은 올해 처음으로 저녁 시간, 그러니까 잠시 뒤인 6시 30분부터 치러질 예정인데요. 가수 싸이의 공연, 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야간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68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국군 유해 봉환식은 오늘 오전에 거행됐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국군의 날 관련 소식과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말 좀 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때 형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형 네, 둘 다 살릴 수 없다면 동생을 살리겠다며 떠난 형이 반세기가 지나서야 유해로 돌아왔습니다. 백발이 된 동생은 그저 오열할 뿐이었죠. 영화 태극기 휘날리미가 개봉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도 6.25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70주년 국군의 날인 오늘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 유해 봉환식이 치러졌습니다. 무명용사 64명이 6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함경남도 장진, 평안북도 운산 등에서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가운데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서 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유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유해에 6.25 참전 기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자, 유해가 가족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차례 정밀 감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봉환식 후엔 국방부의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DNA 검사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한 후에야 가족을 찾아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오늘 봉환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현역 예비역 장병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국토 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강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격, 근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 바로 이겁니다. 단상 위에 놓인 대형 햄버거와 초코파이 모양의 케이크인데요. 햄버거와 초코파이 모두 우리 군 장병들의 별식입니다. 군대리아의 모태가 된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선 얼마 전에 국군 장병 무료 증정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죠. 문 대통령과 정경도 국방장관이 직접 이 거대한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조금 더 친근하고 즐겁게 축하하기 위한 작은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념식도 올해 처음으로 아침이 아닌 저녁 시간에 열립니다. 청와대는 국군의 날이 평일인 점을 고려해서 국민 다수가 기념식을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마다 진행한 시가지 군사 퍼레이드는 생략을 하고 대신 가수 싸이의 축하 공연과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 이글스의 야간 에어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 선보이는 새로운 코너,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반장의 정치 이야기 알쓸신정입니다. 이 청와대는 국군의 날이 평일인 점을 고려해서 국민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자, 분명히 어릴 때는 국군의 날이 빨간 날이었던 것 같은데 평일이라 언제부터 왜 바뀐 걸까요? 자, 우선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육해공 3군 체제가 완성이 된 날이자 6.25 전쟁에서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라고 합니다. 1956년 정식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서 1976년부터는 공휴일, 즉 빨간 날이 되었다가 10월 달에 빨간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1991년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에 한글날은 법안 발의 등에 힘입어서 2013년 다시 빨간 날이 됐지만 국군의 날엔 기념 행사만 개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나마 다행인 건 군대에서만큼은 국군의 날은 휴일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행사 참여 인원을 제외하고 영내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은 오늘 하루 훈련과 업무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일부 특수부대는 제외입니다. 자, 일단 쉬게 되면 장병들은 빨래나 이발을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엔 내무반에 누워서 기념식 축하 공연 편안하게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와대 발제 미리 보는 가수 싸이의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70주년 국군의 날 유해 봉환식부터 싸이 축하 공연까지.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마지막으로 everybody 함성이 터져 내 안이 퍼져 하나도 잡고 모두에게 퍼져 아름다운 재미 소리 지르는 네가 어디 미치는 네가 근데 즐기는 네가 소리 지르는 네가 어디 미치는 네가 근데 즐기는 네. 자,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또 싸이 씨가 어떤 또 퍼포먼스를 보일지는 또 지켜봐야죠. 자, 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요.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또 앞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또 최초로 진행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공식 기념식이 오전이 아닌 저녁 시간에 열리는 저희 정치부의 이후 시간에 열리는 게 최초고요. 또 참전 용사, 장병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별도 오찬을 한 게 또 최초고요. 또 더 있나요? 하여간 그 정부가 국방 안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오늘 군 관련된 일정만 3건을 소화를 했습니다. 당장 오전엔 성남 서울공항에서 6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6.25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을 했고요. 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도 이 경축연 행사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녁 6시 반부터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공식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 오늘 뭐 평화는 강한 국방력에서 나온다 이런 원칙과 함께 국방개혁을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경축 오찬 연설에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국토 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 주한미군의 역할도 강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 동맹 역시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 기지인 평택 기지에서 한반도 평화 수호자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해 나가며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발제에서도요, 경축연 영상을 봤는데 햄버거하고 초코파이 모양의 그 대형 케이크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뭐 거의 시선 강탈이라고 할 수가 글쎄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 국군 장병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는 초코파이, 또 군에서 만들어 먹었던 햄버거인 군대리아를 모방한 저 케이크를 문 대통령 내외와 정경도 국방장관 또 6.25 참전 영사가 함께 이렇게 커팅식도 가졌습니다. 햄버거 위에는 저렇게 뭐 고마워요 우리 육군 치즈로 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또 초코파이에는 뭐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속의 대한국군이라는 멘트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햄버거를 먹긴 먹었는데 제가 먹던 햄버거하고 좀 달라 보이는데 저는 저렇게 치즈 저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있었어요? 저는 물론 제가 1989년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30년 전 얘기이긴 합니다. 치즈와 딸기잼을 패티와 함께 줬었죠. 그래요? 네. 저는 공익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네. 제가 지난주에 그 고석승 반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무슨 햄버거 체인에서 국군의 날에 군복을 입고 가는 군인들한테는 뭐 불고기 세트를 무료로 준다고. 근데 아까 제가 점심 때 보니까 고석승 반장이 약간 뭐 햄버거 먹고 왔다 그런 것 같았었어요. 아, 그래요?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제 돈 주고 먹었습니다. 저를 뭘로 보시고. 그래요? 그리고 현역만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비군도 이미 끝나가지고요. 예. 고반장은 어차피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고반장이 왜요? 의무소방대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무소방 제가 알기로는 군복이 아니고 소방복, 근무복 입고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 반장은 또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아요?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요. 네, 보여주시죠. 우리 고반장의 의무소방 시절 무려 고반장은 11년 어딨어요? 전 사진입니다. 네, 저기 왼쪽 하단에 주황색 소방복 입고 저렇게 아유, 잘생겼네. V자를 짓고 있네요. 아니 근데 안경을 그때 썼네요. 누구죠, 저건? 네. 예나 지금이나 존재감이 참 없네요. 근데 저희가 저렇게까지 자세히 봐야 돼요, 고반장을? 네, 빨리 끊어주세요. 이제 네, 피디님. 그 고반장을 좀 위안하기 위해 한 마디 덧붙이자면 의무소방대는 의무경찰처럼 그러니까 전환복무에 속하는 엄연한 현역입니다. 현역이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도 뭐 제가 군복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군복을 지급받은 게 군복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 육군 병장입니다. 전환 그래요? 복무가 끝나면 육군 병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오전이죠. 성남 서울공항에서 유해봉환식, 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여요? 유해봉환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에요. 국군 전사자로 판단된 그 64구의 유해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고국에 돌아온 건데 그 유해 자체가 돌아온 건 어제였죠, 최 반장? 네, 이거는 뭐 의무소방이나 공익이 아닌 공군 출신인 제가 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인데요. 우리 공군 특별 수송기가 유해 64구를 싣고 괌과 필리핀을 경유해서 어제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해가 손상되지 않게 초저속 비행으로 사흘에 걸쳐서 온 거고요. 보시면 저렇게 우리 영공으로 들어왔을 땐 F-14 전투기 편대가 직접 호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봉환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유해 하나하나에 참전 기장을 수여했고요. 군도 조총수 21명을 배치해 국가 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습니다. 유해들은 현재 최종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 반장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계속 활주로를 닦았던 거예요? 아니죠. 계속 그거는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그 계급이 찰수록 이제 제 업무는 조금씩 바뀌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자, 그 국군의 날 기념식을 저녁에 하는 걸 두고요.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었다면서요, 양 반장? 예, 뭐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행사
행사에서 달라진 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통상 오전에 열던 기념식 시간을 저녁 시간 잠시 후로 옮겼고 5년 주기로 했던 시가지 군사 퍼레이드도 이번에 70주년인데 이제 생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이제 뭐 보수 야권에서는 국군의 날 행사 의도적으로 이거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용산기념관에서 조촐한 기념식으로 대신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100년 전 예시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자랑스러운 우리 군대를 눈칫밥 먹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만들려 하는 것인지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비를 맞추려 하더라도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행사 시간도 옮기고 또 퍼레이드도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그런 논리인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뭐예요, 정확히? 일단 기념식은 국군의 날이 평일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이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이른바 프라임 타임으로 옮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또 실제로 각 방송사에서 기념식을 생중계합니다. 또 퍼레이드를 생략하는 건 이 장병들이 오히려 이 퍼레이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정작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퍼레이드의 경우에는 단지 기념 행사일 뿐만이 아니라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또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구구절 행사 때 ICBM을 뺀 것처럼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맺어졌던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서 남북 간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와 또 이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 이 화살머리 고지 일대인데요. 이 JSA 비무장화 조치의 첫 단계로 2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남과 북 유엔사 3자가 JSA 비무장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고요. 또 이 병력을 남북이 각각 35명으로 줄이고 개인 소총은 물론 권총으로도 무장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이 됩니다. 또 이후에는 이 판문점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이 JSA 안에서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북을 왕래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남북이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그 밖에 이제 주말에 있었던 외교안보 소식을 짧게 짚고 갈게요.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잖아요.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일단 생각만큼 과격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톤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먼저 북한의 그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도 북미 간 상호 신뢰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만 핵무장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 행동의 원칙에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핵실험이 중지된 지 1년이 되는 오늘까지 대북제재 결의가 토시 하나 변한 것이 없다면서 제재 완화도 촉구했는데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담판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미국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연설이 나온 당일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 중 이렇게만 논평을 냈습니다. 대신 앞으로 있을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간 실무회담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달 4차 방북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네, 표현이 아주 적극적인데요. 처음에 나는 아주 거칠었는데 지금은 우린 사랑에 빠졌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하여간 아까 이용호 외무상 얘기를 했지만요. 신뢰, 불신 이런 표현을 18번인가요? 그렇게 많이 썼고요. 북한이 이제 미국의 향후 조치를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상당히 중요한 전기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거듭 듭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갈게요. 국군의 날 70주년, 국군 유해 64구 송환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이죠.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의원은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정보를 미리 공개해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지난달 11일인가? 네, 고발당했죠. 그동안 이제 예산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수사와 또 형평성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국회를 찾아온 것은 오늘 오전 8시 15분쯤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실을 먼저 찾아가서 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방침 통보를 하고요. 보신 것처럼 오전 9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영장 집행에 들어갔죠. 자, 신창현 의원 아시다시피 지난달 5일이었습니다. 경기도 9만 6천 호 주택 공급 이런 보도 자료를 내고서 경기도 내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했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값 폭등하던 바로 그때였죠. 자, 전국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던 건 불문가지였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는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채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변명만 밝혔었죠. 자, 자유한국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1일 신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검찰 고발했죠. 자, 그런데 검찰의 대응 딱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던 찰나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달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먼저 진행이 됐죠. 자,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예산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고발하자 그 나흘 만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 형평성에 맞지 않다. 대검찰청에 달려가서 이렇게 항의를 했었죠. 토지개발 정보를 유출한 신창현 의원의 수사에 대해서도 빠른 입장을 또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쟤는 압수수색을 않고 우리만 터는 거야? 라고 지난달 28일 이렇게 대검에서 항의 방문을 하자마자 그 사흘 만인 오늘 오전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으로선 검찰 항의 방문의 효과를 보긴 본 셈이죠. 글쎄요, 검찰 입장에선 다 그럴 사정이 있었다라고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발 사흘 만에 압수수색, 민주당 의원은 고발 20일 만에 압수수색, 그것도 항의 방문을 하니까 그제서야 뭔가 좀 씁쓸한 느낌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 심재철 의원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야당 발제에서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노벨상 시즌 돌아왔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생리의학상 시작으로 일주일간 각 부문별 수상자가 발표가 될 텐데요. 우리 국민들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떤 그 노신의 수상 가능성 때문에 기대했다 실망하길 매해 반복했었죠. 자, 노벨 문학상은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올해 아예 그냥 수상자 발표를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남의 나라 잔치로 끝날 것인가? 또 이웃 나라 일본의 노벨상 수상 보면서 부러워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순간이었는데, 자,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는 희망 섞인 소리도 들립니다. 바로 오는 5일 발표될 노벨 평화상 때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이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절 보고 호들갑 떤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도박업체 레드브록스라는 데에서 지난 6월에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순위를 예측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맨 위에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있습니다. 1위로 꼽았습니다. 그 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혼자 수상할 가능성 혹은 공동 수상 가능성이 이렇게 두 번째로 점쳐지고 있죠.
자, 물론 이게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거라서 지금은 또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박사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진작부터 우리는 한반도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라 라고 한 적이 있었죠. 더욱이 식물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 노벨 평화상 정말 중요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자, 노벨 평화상은 업적을 완수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보통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임무를 잘 완수해라 이렇게 격려를 하는 의미에서도 줬던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공동 수상 가능성 그냥 꿈 같은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올해 평화상 후보 무려 331명이나 후보라고 하는데 이게 뭐 1901년 평화상 시상이 이루어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후보라고 하네요. 좋은 소식 한번 기대해보죠. 자, 마지막입니다. 또 화난 소식입니다. 오는 10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이 국제 관함식. 일본이 기어이 자기네 함정에 이 우길기 전범기를 달고 오겠다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또 해군에서 우리 국민 감정을 좀 유념을 해달라 이렇게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도 일본 정부에서 뭐 됐거든 법대로 하자 이거야 뭐 하면서 배째라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를 보고 한 해상자유대 간부는 예의가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했다는 거죠. 자, 관함식이 열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외국 군함들을 그 해상 사열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범기가 이렇게 펄럭이는 그 일본 군함을 우리 대통령이 그걸 사열을 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아직 이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국인들의 마음에 우길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관련 소식은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아까 저희가 이제 국군 그 장병 그 유해 64구가 이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 반장이 이제 본인이 이제 공군 출신이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F-14가 호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좀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제 아까 흘려 들어가지고 그래 다른 얘기 하느라고 F-14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F-15K하고요 FA-50 편대가 이제 호위를 했습니다. 뭐 제가 알 것 같아요. 이 공군이 아니라 공익 근무를 줄여서 공군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하여간 뭐 저희가 그 활주로를 닦았다는 일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최 반장이 전투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일을 했다는 건 확실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그나저나 신 반장, 관함식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묘수가 없어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관련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이낙연 총리한테 일본이 끝내 우길기를 달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이 총리 얘기 좀 더 이어서 들어보시죠. 일본이 끝까지 수용을 하지 않고 우길기를 달고 참가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 앞쪽은 태극기와 일본 국기를 붙이고 한미 함정의 뒤쪽에 그 자유대기를 붙이겠다 이런 취지 모양입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한일 정부가 퇴로 없이 정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없어 보이고요. 민주당 박광원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끝까지 우리 요구를 거부한다면 참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의 정서다라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좋긴 한데요. 전문가들은 또 감정적 대응을 할 경우에는 일본의 페이스에 말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한다면서요? 네, 만일이 일본의 군함 참여를 허락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 신용할 수 없는 나라다, 자기들이 초대해놓고 퇴짜를 놨다라는 등등의 오히려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외교적 물밑 대화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다음 주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데 일본 역시 지금 상황에서 우길기 논란이 벌어지는 게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구한말 의병들의 활동을 다뤘던 그런 드라마인데 어제 끝났어요. 저도 눈물을 좀 흘리면서 봤는데 거기서도 전범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관함식 관련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도대체 일본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부장, 근데 그 드라마는 저 길 건너 회사 드라마 아닙니까? 저는 저희 거 아니었나요? 예, 저는 그 시간에 아는 형님과 뭉쳐야 된다를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게 미안해요. 아니고 중요한 건 어쨌든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우길기 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역이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길기는 전범기 이런 사실을 전 세계적인 이슈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 교수는 본인이 직접 이번 관함식에 참석하는 전 세계 45개 나라 해군에 일본 해상자위대 깃발은 전범기라는 사실을 이메일로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이런 사실을 알려서 국제적 망신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좀 중장기적인 해법인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계 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을 한국에서 국내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국내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 또 이렇게 손 드는 건 나치 경례법 이런 거 못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도 그러한 다른 나라의 국내법을 어길 수가 없는 게 오히려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은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된다. 강하게 밀고 나가면 오히려 일본이 달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재의 국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문가들 얘기로는 일본이 그걸 달고 오면은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일본이 기어이 전범기 달고 함정을 보낸다면 우리 해군은 독도함을 문재인 대통령과 군의 주요 인사들이 독도함을 문 대통령과 군 주요 인사들이 타고 해상 사열을 하는 사열함으로 선정을 해서 일본 스스로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게 하자라는 청와대의 첨언이 또 올라오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범기를 단 일본 군함 앞으로 만약에 달고 온다는 전제 하에요. 문 대통령이 독도함을 타고 사열한다. 글쎄요, 장군 멍군 시기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네요. 일본이 한반도 기에 독도만 그려도 예민하게 굴고 있는 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국회에서는 국방위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이 문제 화두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관함식에 국방위원이 모두 참석하기로 돼 있는데 만약 일본이 입장을 고수한다면 나는 관함식에 가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또 국방위 차원의 강경한 대응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규배 국방위원장, 우길기 개항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국방위원이 있다라는 뜻을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전달했고 일본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요,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조강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전국 253개의 당원 협의회에 대한 본격적인 물갈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에 앞서 이걸 주도할 핵심 인물로 전 변호사를 영입한 겁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례 없는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일단 이 조강특위 위원 7명 중 외부 인사 4명은 모두 전 변호사가 선발하고 나머지 3명의 당내 인사는 표결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 인사들이 모든 조직책 임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네, 언론에 나온 인터뷰를 보니까요, 전 변호사가 나름 각오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열정 없는 지식인과 책상 물림 인재들을 철저히 배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한정돼 있는 만큼 사실상 세피 수요를 하게 되면 기존 인사들을 어느 정도 내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당 안팎에서는 홍준표계 인사들이 첫 번째 타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가 당 중진들에 대해서요, 이제 좀 안식년을 가질 때가 됐다 이런 발언도 했던데 아마도 체질 개선을 위해서요, 다선 중진 의원들이 일종의 재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당내에 많더라고요. 아무튼 당분간 한국당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이 총리, 일본 우길기가 미칠 영향 고려해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추석 연휴 등으로 중단됐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하루 종일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치 분야를 끝으로 잠시 중단됐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아주 핫한 분야죠.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남북관계, 특히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돼버렸고, 그다음 영변 핵시설 폐기는 이전에도 공약을 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번에도 조건부로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풍계리에 그 핵실험장은 방사능이 유출되고 그래서 그걸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난 25년 동안 북한 핵협상을 해왔지만 그런 조치마저도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작의 의미도 인정해주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자, 것이 이번에 네, 여당에서는 지난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잇따라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던 조선일보 보도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때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대통령 신년사에서 통일 대박론을 말씀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조선일보 시리즈를 쭉 보셨습니까? 뭐 전체를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을 만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건 기억합니다. 지금 왜 이런 보도가 안 나올까요? 글쎄요, 저도 좀 어리둥절합니다. 통일을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평화는 한사코 반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수도 대북 적금 시각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하태경 의원, 오늘은 북한의 변화상을 국민들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북한 언론을 일반 국민도 접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우월한 체제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금지한다고 해서 똑같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풀어주고, 오히려 우리는 조선중앙TV 개방했으니까 물론 북한이 안 받겠지만 KBS 정도는 북한 니들도 허용해라, 이렇게 하는 게 통 큰 남북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언젠가는 그런 논의가 가능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좀 고려사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일반 국민 차원보다는 지도자급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기자들 사이에서도 북쪽이 남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꾼들이고요, 총리. 통전부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을 확 그러나 이번에. 근데 아무튼 총리 답변 들어보니까 친북 좌파 정부 아니네요. 제가 그저 노동신문, 조선중앙TV는 자유롭게 보게 하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답변하시네요. 네, 늘 그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은 됐습니다만 정기국회 끝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논란이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단순히 홍위병을 넘어서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몰려다니는 완장찬 모성 같은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막가파시 국정 운영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추석 연휴 전날 국회 부의장 출신의 기재위원인 심재철 의원을 압수수색,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심재철 의원의 변명이 끝이 없습니다. 47만 건의 국가기밀 자료를 불법 유출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거짓말로 밝혀지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쓴 특활비 내역, 회의 수당 등도 다 공개하자는 목소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과거 19대 국회 때 민간인 불법 사찰 국조특위 당시 2번 회의 열고 심의위원장이 9천만 원 받아간 후에 비난 여론에 반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종걸 의원은요, 국회 부의장과 여러 특위위원장을 할 때 심의위원도 매월 수천에서 수백만 원의 특활비가 나왔을 텐데 사용처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특위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받을 염치가 없어서 그것은 국회에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급여를 가지고 정당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자, 심재철 의원 관련 사안 못지않게 전국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 바로 유은혜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후보자 교육부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만간 유 후보자를 임명할 기류인 가운데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얼음판에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문희상 의장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양보를 서로 하는 게 아니 이게 협치예요. 한 말씀 해요. 자,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협치를 강조하면서 애써 봤지만 오늘 회동 분위기 딱히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동 후에 나란히 서서 결과를 발표하던 원내대표들 오늘은 질문 던질 틈도 주지 않고 걸음을 바삐 옮겼습니다. 저 별로 할 말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자, 과연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까지 예정대로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국회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멀어진 협치국회, 아슬아슬 살얼음판 전국. 네, 아까 이제 고반장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유은혜 후보자 교육부 장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제가 오늘 너무 까칠하게 대하나? 네, 자꾸 이제 그런 게 들리죠, 오늘은. 아까 그 사진의 충격이 아직도 좀. 뭐 그럴지도 몰라요. 네. 자, 문희상 의장이 오늘 아주 바빴을 것 같은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는 그 당대표 이제 오찬이 있었고요. 초월회인가 그렇죠, 이름이. 그렇습니다. 뭐 정파를 초월해서 협치하자 그래서 이제 초월회로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오늘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첫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북 국회 회담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 현안을 두루 논의한 걸로 전해졌는데 참석자들은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온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문희상 의장 이 자리에서 남북 국회 회담 구상을 내놨는데요. 문 의장 9월 27일에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부터 그 명의로 회담에 동의한다라는 답신이 왔다. 시기는 11월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 약 30명 정도 규모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문 의장 발언 들어보시죠. 5당 대표님을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변경도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TF 과정에서 논의하는 건 구정선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여야 당대표들도 각 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 5당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소 예상 외였던 것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 오찬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근데 개인 의견으로는 정기국회 기간에 그게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 지금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긴 그렇고, 그러나 의제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다음에 형식이 어떤지를 봐야죠.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총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요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던 그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에 대한 오늘 사직 처리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자, 이렇게 정할게요. 심재철 유은혜 공방으로 얼어붙은 국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요즘 검색할 때 내 이웃으로 검색하면 9세대, 유튜브로 검색하면 신세대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유튜브 이용자 40% 이상이 하루 1시간 이상 유튜브를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유튜브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실제로 오늘 요즘 이 유튜브의 인기 영상을 보면 연예, 오락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수, 극우 채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수 극우 채널 상당수가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채널 신의 한 수는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린 진실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건강 이상설, 정신건강 이상설. 사실 여러 사진에 찍혔고 영상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자기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다리 게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방명록에는. 하여튼 이상합니다.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짜뉴스입니까? 네, 우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성 대역을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짜 뉴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이후에 감기 몸살에 걸린 걸 두고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내용에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문재인 대통령 금괴가 연관됐다는 황당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금도구를 통해서 불법 자금을 확보했고 고 노회찬 의원의 불법 자금이 그 도굴과 관련됐다는 단서가 포착됐기 때문에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서 자살을 가장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수 상위 40개 보수 구구 채널 가운데 28곳이 가짜뉴스를 하나 이상 다뤘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튜브 이용자 3명 중 1명꼴로 가짜뉴스를 봤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이용자들은 왜 이런 매체를 선호하는 걸까요? 그전에 방송신문을 열심히 봤거든요. 방송신문을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머니?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서 지금 보셨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통일하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봤어요. 절대 조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 가짜뉴스 범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유튜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공간들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강력하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또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면은 민주당 성향의 그런 유튜버들이 많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패턴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유튜브를 옥죄겠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광훈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짜뉴스 대책단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이미 플랫폼 사업자의 가짜뉴스 삭제를 의무화하는 가짜뉴스 금지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는데요. 과연 가짜뉴스 관련법이 만들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인니 강진으로 한국인 실종, 참사 현장 찾아간 어머니입니다. 강진과 쓰나미가 덮친 인도네시아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사흘째 연락이 두절되자 어머니가 현지로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석하러 갔다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당시 이제 대회 관계자들이 머물던 호텔은 이번 강진으로 무너졌고 그가 그 숙소에 머물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현재 호텔 속 잔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발빠른 대처로 무사 귀환 소식이 조속히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국회 상황이 아주 복잡하겠네요. 네. 미안해요. 아까 너무 아닙니다. 충격이 컸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